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를 받은 인하공업 전문대학의 혁신지원사업 단장 겸 기획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변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오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경북대학교의 괄목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좀 많이 이제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좀 생기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성공센터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이제 그 결과 그에 따르는 좀 대학의 위상 앞으로 많은 성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 마이크를 좀 벗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종합성과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사업 이제 다들 3년간 진행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기본 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은 알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전문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결과물에 의해 나온 이제 주요 성과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향후 2기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거치면서 새롭게 나온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혁신 지원 사업의 비전이 새롭게 이제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본 방향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그 지역 및 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이제 대학 경쟁력을 이제 제고하는 두 개의 기본 방향으로 이 사업이 계획되고 3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바텀업 방식의 추진으로 그 대학 자율성을 존중을 하는 대학의 특성화에 맞게끔 이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성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혁신지원 사업은 1유형, 2유형 그리고 후진학 선도형, 3유형으로 나눠서 유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과는 다르게 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변화가 이 시기부터 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단위의 사업보다는 점점 이제 3년 단위의 사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2기 혁신 지원 사업도 3년 단위, 그에 따라 또한 링크 플러스 3.0 사업은 3 플러스 3년에서 6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이제 3년 단위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바뀌게 된 시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1차 년도에는 2,908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은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돼서 3,644억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총 3,91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기 기본 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개선대학은 자율회박형으로 일반 재정 지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일부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형으로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그 일부 자율 개선 대학을 대상으로 한 후진학 선도형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총 1유형, 2유형, 3유형 97개 대학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도권은 27개 대학이
수행을 참여를 하게 됐고요. 대구 경북 17개 대학, 부산 울산 경남 15개 대학, 충청 강원 20개 대학, 호남 제주 18개 대학이 참여하게 돼서 97개 대학이 참여하게 됐고, 삼류형인 후진학 선도형의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한 대학까지 중복 산출을 하게 되면 122개 대학이 참여하는 우리 132개 전문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참여를 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도 보통 1유형, 2유형, 3유형, 그다음에 사업 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도 2019년도에는 2,907억 원에, 2020년도에는 3,643억 원에, 2021년도에는 3,909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비가 배정이 된, 그리고 또한 매년 점진적으로 좀 사업비가 증액이 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특징이었던 이 혁신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상당히 유사한 키워드를 갖고, 그렇지만은 또 그 대학 특성에 맞게끔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진행이 되었으면서,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대학 특성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했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교육 역량 부분이나 미래 학생 역량 부분, 그리고 산학 상생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경북대학교처럼 기타 혁신 부분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성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것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제가 이제 들었었던 경북대학교의 그 사업비 집행, 그리고 집중 역량을 살펴보면 아마 많은 대학들이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의 혁신에 대한 개념은 인식했던 사항으로는 구조조정, 대학 구조혁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사 구조혁신 부분, 그다음에 교육 방식의 혁신, 그리고 어떻든 대학과 대학 간 혹은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어떤 거버넌스 혁신 부분들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 방식 혁신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역량을 집중화시켰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방식 부분에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고,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창의 융합 교육 확대,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하기 위한 교수 역량, 학생 역량의 확대 부분이 뒷받침됐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20년도에 코로나 코비드-19에 의한 대학 학사 운영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격 수업의 확대, 그에 따르는 이제 학사 제도의 유연화 부분들이 많은 대학들이 수행을 했었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두 번째 사항으로는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은 우리 전문대학의 혁신지원 사업 전에 일반 대학의 그 에이스 사업에서 그 시작 기틀을 좀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그 전문대학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됐고, 그 기반으로 한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 부분들이 교육 과정 영역에 많은 대학들이 도입을 했었던 사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서 운영을 했었던 NCS 기반과 역량 기반은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따져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양 부분에, 비교과 부분에, 전공 부분에 그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대학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그 시초가 아니었나 싶고요. 각 대학들마다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역량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하면서 학생들 교육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이것을 흡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역량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차이점이 NCS 기반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대학들마다 나름대로 대학 특성에 맞는 역량을 끄집어냈고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 혹은 비교과 혹은 교양교육과정 혹은 이러한 것들을 통합한 어떤 학생 역량 교육과정 뭐 이러한 형태로 좀 운영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대학들이 이제 끄집어낸 그 핵심 역량들 중에는 뭐 특징적으로는 창의 융복합 역량, 지식 정보 활용 혹은 소통 협력, 공동체 이와 같은 역량들, 뭐 4C 형태의 역량들을 기반으로 좀 도출을 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르는 하위 역량들을 구성을 하면서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의 목표, 인재상 대학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경북대학교에서는 약 80% 이상의 실습교육화를 추구를 했고 그에 따라 나온 이제 교재가 700여 권의 교재가 나왔었다라는 상당히 엄청난 일들을 수행을 한 내용을 이제 제가 청취하게 됐었는데 아마 그러한 교육과 그에 따르는 교재 개발의 기반도 역시 그 경북대학교의 역량 기반의 어떤 교육과정 체계를 갖추면서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들이 그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었던 뭐 고민들, 그 중간 진단 및 그리고 대학들이 고민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이제 과제들이 과연 어떻게 학생의 역량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이제 고민되는 게 나온 결과 데이터를 봤더니 역량 진단값이 높은 학생이 실제로 역량이 우월한 것인지 그리고 역량은 매년 상승해야 하는 것인지 또 교수자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교육과정이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든 전문대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을 조금씩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역량 평가 그리고 평가 도구들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민들을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방법을 끄집어내서 2기 혁신 지원 사업에 한번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1기 혁신 지원 사업이 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성과 관리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평가 항목 및 평가 100점을 보게 되면 사업 추진 실적은 총 70점이었는데 사업 그 안에 세부 평가인 사업 추진 실적은 15점 정도 15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0점, 핵심 성과지표 달성도 30점,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도 15점 이렇게 배정됐다면 새롭게 성과관리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성과관리 체계의 10점, 성과관리 노력의 적절성 부분의 10점에서 성과관리 부분의 20점이라는 조금은 이제 많은 점수가 배정이 됐던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 1차
때는 많은 대학들이 좀 소홀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에 좀 전파가 되면서 2차년도부터 그 대학들이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3차년도에 이제 이렇게 성과 관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었던 사항인 거로 이제 파악이 되면서 거기에 선두주자가 됐던 대학이 아마 경북대학이 아니었나, 뭐 저는 자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성과 관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그 각각의 대학의 성과를 평가를 스스로 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이 됐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게 IR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인스티튜셔널 리서치라는 부분들이 일반 대학에 일부 적용이 됐었고, 뭐 미국에서 좀 적용이 이제 활발히 됐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아마 저희가 전문대학에서는 이번 혁신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에서도 교육성과관리팀이라는 부분을 좀 둬서 이 IR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 거기에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면서 아직은 뭔가 좀 정착화가 아직은 좀 시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2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대학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터 기반의 대학에서 성과 관리 모형으로 해서 교육 성과 부분에, 그리고 학생 성공 부분에, 그리고 또한 경영 성과 부분에 이렇게 약간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유형화, 차별화를 시켜서 그에 따르는 IR 모델들을 지금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혹은 지금 개발을 하고, 혹은 어떠한 대학은 지금 시스템화 시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많은 대학에 이제 정착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관리 연구팀이라는 조직을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에도 두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해서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라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2000년도에 나왔고요. 제2회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포럼을 통해 가지고서 3000년도에 또한 운영 사례 보고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각 대학에 다 전달을 해드렸고, 아마 이제 2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학들이 이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 성과 지표는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요. 재학생 충원율, 정임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취업률과 함께 새롭게 총 강좌 수가 들어갔었습니다. 총 강좌 수는 이 시기에 시간 강사법이 적용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전 울타리를 좀 만드는 관점으로 해서 평가 항목으로 좀 집어놨던 거고요. 어떻든 대학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크게 4가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뭐 2기 혁신 지원 사업에도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아까 한대희 단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은 유지 충원율 부분에, 그리고 적정 규모화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대학들이 많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3년간 수행이 됐던 이제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지금 참여하는 대학이나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나 2018년도 특성화 5차년도 때와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 잠깐 참여하는 대학은
조금 이제 재학생 충원율이 올라갔지만 코로나 코비드 19에 의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지금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많은 대학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19이 이제 물러나기를, 회복되기를, 그 전 상황으로 회복되기를 많은 대학들이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정원 재학생 충원율의 격차가 조금씩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정원의 재학생 충원율의 3년간 평균으로 봤더니 수도권은 93.4%였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재학생 충원율의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었던 이제 전체 재학생 충원율도 있었습니다. 전체 재학생 충원율은 참여 대학이 19년도와 함께 20년도까지 좀 18년도보다는 이제 상위의 그 비율이 나타났었는데 역시 이제 코로나 19, 코비드 19 이제 2차 년도로 해서 21년도에는 좀 떨어진 많은 대학들이 휴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민참여 대학과의 격차는 상당히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3년간의 전체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은 약 118.21%로 타 권역보다는 높은 충원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해서 이제 점점 대학이 고민하는 신입생 충원율 부분도 이 19년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학력 인구 감소와 또 코비드 19의 영향에 의해서 20년, 21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참여 대학들은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2기 혁신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대학과 미참여하는 대학들의 격차는 점점점 벌어질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수도권은 2019년도에서 21년도 평균 이제 96.94지만은 이거는 실제 이제 평균이지만 아마 수도권은 20년과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상당히 지금 영향을 오고 있기 때문에 이 96.94는 더 이상 믿지 못하는 평균 값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의 신입생 충원율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혁신 지원 사업의 특징적인 게 전임 교원 확보율인데요. 이 전임 교원 확보율이 참여 대학이 약 64%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21년도에 69.96%까지 거의 70%까지 육박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참여 대학들도 비슷한 이제 곡선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도권은 약 62.75%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면을 살펴보면 21년도에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수치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내면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전임 교원 확보율이 늘어났다라는 약간은 그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률 부분은 매년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고요. 수도권은 약 72.79%의 3년 평균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의 취업률은 상당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의 72.79의 다른 권역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대학은 우리 경북대학교가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도권 5년 연속 수도권 전문대학의 취업률 1위와 그리고 2년 연속 전국 전문대학의 취업률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이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 탈락률 부분이 지금 전문대학에서는 조금씩 좀 심각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게 수치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이상한 그래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중도 탈락률만은 참여대학과 이제 미참여대학이 상당히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참여대학은 7.75에서 7.53까지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참여대학은 점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도 탈락률이 결국 7.53%라는 것은 그 대학에서 약 7.5%의 입학 정원을 못 채운 거하고 지금 동일한, 대학 내에서는 재정 수입하고도 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한 6.37%의 평균을 좀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수도권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중도 탈락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당 강좌 수는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의 부분이 처음에는 19년도에는 참여대학의 재학생당 강좌 수가 높다가 21년도에는 재학생당 이제 강좌 수가 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의 재학생당 강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80학점을 2년제 80학점 졸업학점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수도권들이 점점 그 졸업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또한 뒷받침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그런 것을 좀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도 서로 역학관계를 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전임 대비 강사 강의 담당 학점 비율도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보다 높았지만은 지금 미참여대학의 지금 비전임 대비 강사 비율이 학점 강의 담당 학점 비율이 조금씩 더 높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달리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전임 교원에 대한 부분의 어떤 채용보다는 이제 시간 강사 부분에 대한 채용으로 혹은 그런 쪽으로 지금 대학들이 재정 문제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좀 살짝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짝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성과 지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도 혁신지수, 교육혁신지수, 역량지수, 산학협력, 활성화지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대보다는 이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들이 끄집어낸 그 자율성과 지표는 일단 1차적으로 지수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수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어떤 계산식의 이해 가지고서는 자율성과 지표가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그 자율성과 관리지의 노력의 적절성 부분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율성과 지표는 총 대학들이 끄집어낸 자율성과 지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398개 정도의 자율성과 지표가 나왔고요. 그 중에 교육이 한 196개, 산학이 117개, 기타가 85개 정도로 자율성과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1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그런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러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율성과 지표의 도전성을 좀 보겠다라고 해서 대학들의 좀 혁신적인 도전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치로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율성과 지표 달성도도 좀 재미난 수치로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은 약 한 120%를 좀 달성을 한 거로 나왔고 표준 편차로는 약 26.8%의 표준 편차가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최대로 달성한 자율성과 지표는 약 247%를 달성한 게 나왔고 최소로 달성을 한 자율성과 지표는 이제 89.9% 달성했다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왔습니다. 대학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또한 개별 지표로 봤을 때는 평균은 약 120.4%였는데 최대로 달성한 자율성과 지표로는 개별 지표로는 670.8%가 나온 자율성과 지표도 있었고요. 최소로 54.7% 나온 자율성과 지표도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는 설문에도 있었습니다. 자율성과 지표를 도전적으로 잡아서 100%를 못 채웠더니 그것이 평가에 반영이 되더라. 상당히 좀 어려웠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 혁신 지원 사업에 분명히 또한 자율성과 지표의 도전성을 볼 건데 각 대학들이 얼마나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볼지.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좀 그런 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율성과 지표는 매년 100% 이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거로 일단 잡자. 뭐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경북대학교의 사업비 집행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 전문대학에 참여한 대학의 교육혁신 부분의 약 67%, 산학협력 혁신 부분의 16.6%, 기타 혁신의 8.4%, 사업관리의 7.8%의 사업비 집행이 진행됐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비목별 사업비를 봤더니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약 24.8%, 기자재 구입에 23.4%, 그다음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9.2%, 인건비의 7%, 기타 사업 운영의 5.7% 이런 부분들이 비목별 사업비 집행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들이 거진 비슷한데 그 산학협력 혁신과 기타 혁신이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뀐 대학들이 있었고. 우리 아마 경북대학교가 좀 그런 케이스였고 그만큼 이제 기타 혁신 부분에 많은 중점을 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이 우리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2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3월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정의서가 제정이 되면서 1차 개정 때 2019년 6월이었습니다. 집행 기준 일부가 완화가 됐습니다. 주요 집행 제한 항목에 축소가 됐고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 휴게실 등 학생과 관련된 그리고 학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교육 환경 개선 부분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이제 간접비 부분이 편성이 가능하게끔 산단회계에 한해서는 진행이 됐었고요. 집행기준 정의서가 2020년 7월에 2차 개정이 됐을 때는 핵심 제한사항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대보다는 사업비 집행이 좀 원활하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2021년도 3월에는 3차 개정에는 추가적으로 장학금 별도 비목으로 독립 편성이 가능한 거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2기 혁신 지원 사업에 아직 최종 집행기준 정의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기본 시안으로 나온 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졸업생에까지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졸업생 교육에 대한
취업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가능한 거로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의 이제 사유형과 좀의 요거를 이제 진화시킨 평생 직업 교육 3유형 사업이 이번 1기 혁신 지원 사업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평생 직업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산업체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후학습 활성화 제도 기반을 마련을 한 사업이 아니었나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 간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서 평생 직업교육의 부분들이 더 활성화된 계기가 된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 운영은 한 15개 사업단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과정수는 사업단 평균 과정수의 총 개수는 597개 과정이 운영이 됐고요. 사업당 평균 약 40개의 과정이 좀 운영이 됐던 평생교육 전문대학 입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새롭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수행 부분도 9,501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자격증 취득수도 2,007명, 그다음 취업 창업 수도 424명이 좀 취업이 됐던 1차 연도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차 연도부터는 사업단 수도 25개수로 늘어났고요. 교육과정 수도 1,055개로 거의 배 이상이 증가가 됐고 교육과정 사업단 평균도 40개에서 42개로 교육생 수도 9,500명에서 18,000명까지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교육생 수 평균도 633명에서 사업단당 724명까지 늘어나는 어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 전문대학이 평생교육 부분에 잠깐 아직 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역량을 좀 집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다라면은 이번 1기 혁신 지원 사업의 이 3유형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전문대학에서의 평생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이번에 어느 정도는 좀 살펴볼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가 2019년 9월에 구성이 됐고요. 성과 포럼과 함께 기타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공유 협력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저희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좀 진행을 했던 상황도 있고 총 콘텐츠에는 461건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방문자 수도 약 한 49,000명, 총 조회수가 76,000명 회 정도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대에 맞게끔 발전협의회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서 산출되고 있는 동영상 부분들을 그리고 자료들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진을 제작을 해서 매달 그 각 대학의 그 소식을 지금 전파를 해 왔습니다. 협의회 관련 설문조사를 2020년 11월에 사업단장님 및 사업 실무 책임자님께 이제 한 194명을 통해서 구성을 해봤더니 권역별 협의회 혹은 유형별 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55.2%로 좀 나타났고요. 매우 그렇다가 37.1%로 나타나서 거진 92% 이상의 높은 비율로 권역별 협의회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게 노출이 됐고 아마 2기 혁신 지원 사업도 권역별 협의회와 함께 전국권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역별 협의회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애로사항 등 의견 교환과 대학별 우수 사례 발표, 그다음에 교육부나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정책 발표, 그다음 사업 관련 특정 주제 특강들이 좀 구성이 되면서 권역별의 어떤 협의회의 그 워크숍들이 운영되는 것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협의회의 그런 워크숍의 진행을 통해서 타 대학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사업 수행 시에 애로사항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또한 나름대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제 포스트 혁신, 이제는 2기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사업비 집행 기준, 평가 방식, 사업비 규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것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좀 요청을 했고, 어느 정도 이번 기본 시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도 보다 더 확실한 네거티브 방식을 좀 확립을 해서 일반 경상비 지출까지도 좀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도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데, 또한 거기에 경쟁을 시키는 부분들을 좀 타파를 해달라, 권역 내 대학 간 우수성과 공유 및 상생 발전 부분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지만, 평가다 보니까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았고, 이번 기본 시안에는 저희가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는 등급제를 없애달라, 그냥 점수제로 해서 사업비의 어떤 배정을 좀 진행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등급이 5등급으로 더 나누는 부분으로 기본 시안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부와 연구재단과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폭 증액 요구를 해서 대학당 평균 50억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요청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문대 2기 전문대 혁신 지원 사업은 아마 3,880억으로 해서 2021년도보단 225억이 증액이 된 거로 97개 대학당 평균 40억 정도가 일단 계획이 된 것 같고요. 더더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선정 27개 대학 중 7개 대학을 지금 전문대학에서 추가 선정을 할 거로, 또 그에 따르는 140억의 추가 사업비를 좀 배정을 시켜서 총 사업비는 4,020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된 거로 해서, 또한 결국은 우리 2021년도 사업비보다는 좀 향상된 사업비로 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변화가 된 건데, 3유형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역협업형 신산업 선도형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 사업이 2022년도에 531억 정도로 해서 157억이 좀 증가된 거로 했는데, 이게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새롭게 나오는 사업으로 지금 기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유형 사업의 유형을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30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405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전문대학이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제 전문대학 사업의 링크 3.0이 2021년도 945억에서 2020년도 59개 대학 1,045억으로 100억 원이 좀 증가가 됐고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은 2021년도 832억 원에서 2022년도 890억 원으로 증액, 그다음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협력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 사업이 이번 2개가 더 선정이 될 거로 해서 2022년도에는 2,440억이 좀 배정이 된 것 같고, 마이스터 대학은 그 대학 작년에 2021년도 대학에 선정된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도 역시 5개 대학 101억 원이 이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1기 혁신 지원 사업은 새로운 키워드인 혁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문대학의 미래 변화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신기술 신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 공유 분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분야, 지역 기반 평생 직업 교육 분야들이 2기 혁신 지원 사업에 아마 그려질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혁신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대학들의 모습은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으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2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 보여질 거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우리 1기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